이 디베이스먼트 탈법정화폐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자에서는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가 경기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금값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달러의 사용권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은 단기 고평가됐던 부분이 이렇게 우려가 되면서 차익 매물 실현 과정에서 금값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수준 높이기 때문에 확률이 적정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배경이다. 작년 11월부터 지금 나오는 반도체 경기의 저점은 작년 11월이 저점이다. 자, 앞으로 반도체 경기는 4년 정도 간다. 네, 모닝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에이펙이 끝나면서 한미 무역 협상도 타결이 되고 미중 간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시고 올 하반기의 경제 상황과 또 내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경TV 이외에는 유튜브에 출연을 안 하시는데 KBS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이거 유튜브 채널이 많다 보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방송에서 이렇게 할 때 도의적 책임은 아니다. 근데 KBS는 우리의 공영방송이니까. 일단 에이펙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그 3,500억 불 규모는 그대로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에이펙이 제가 첫 직장이 한국은행이었었는데요. 첫 과제가 1989년에 에이펙 관련된 이렇게 과제였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경제회담이 36번째인데요. 관심이라든가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이펙은 협력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회의가 이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은 다자를 주영하는데 트럼프라든가 미국이 국수주의를 하다 보니까 본회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쌍무간에 숨가쁘겠던 쌍무간의 정상회담에서 사실 관심이 됐던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는 한미 간에는 일단 관세 협상 관련해서 가장 관세 협상에 관심이 됐던 것이 대미 투자죠. 네. 그래서 일본과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3,500억에 이 수준이 우리 외화 가득원에 비해서는 좀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분할 투자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분할 투자를 성시시켰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큰 성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500 중에서 1,500억 달러는 마스카로 조선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2,000억은 대미 투자에서 우리가 하는데요. 10년이니까 매년 200억 달러죠. 네네. 근데 200억 달러인데 일본과 다른 것은 캐피탈 콜 형태입니다. 이 캐피탈 콜 형태는 한 번에 이렇게 200억 달러 가는 게 아니고 투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하면 콜 사인만 되면 가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할 투자라는 의미에서 커다란 성과. 두 번째는 그 200억 달러를 마련하는 방식에서 캐피탈 콜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외화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 달러를 마련하는 게 외환 보유고에 직접적 손실이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이익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지급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네. 그 부분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날까요? 지금 한국은행의 외화 자금을 그동안 한국은행이 전문성을 부여해서 KIC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운용수단을 이렇게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외화 가득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감안해 볼 때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채를 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제사에서 그러려면 한국의 기체 시장에서 우리의 조달 영역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 사실 우리의 기체 시장은 일본에 비해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체 시장에서 우리가 달러를 조달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부의 통환치라든가 이런 총을 통해서 사실 그 자금이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문제. 이게 이제 달러를 바꾸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측면은 이제 나중에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 자본과 유출입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달러를 조달해서 사실 부채에 의해서 운용 수익을 높이는
이런 쪽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간 200억 달러 맥시멈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외환 사정으로 볼 때에는 또 우리의 그 수익의 이렇게 경험이라든가 볼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또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도 관심이었는데 좀 나름 순조롭게 쉽게 협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완전 마무리는 아니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도 이제 풀고 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미중 간에 뭐냐면 2023년 11월 때에서는 샌프란 존슨 회담과 지금은 좀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을 압도했기 때문에 사실 샌프란시스코처럼 강한 의미의 합의가 이끌어졌습니다. 근데 첨단 기술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 내지는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사실상 4연임 종신체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아무래도 다 자기 자신이 인민들에서 미국의 상대에서 확실하게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 실각설이 나돌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을 다지고 자기의 장기 집권 기반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로 그만큼 좋은 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승절을 계획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에서 반덤핑 관세를 때린다든가 지금 말씀대로 그 히토리라든가 이런 데 수출 통제를 간다든가 그리고 항만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에 몰리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의미의 옅은 의미의 합의가 이끌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미중 간의 관계에서 보면 디커플링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경주 에이펙 회담에서 물론 이제 김해에서 열렸습니다는 사실 그 나온 결과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합의가 쉬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합의가 이끌어져도 합의 형태입니다. 강한 의미의 합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옅은 의미의 합의는 구속력이 적습니다.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2023년 11월 달에는 강한 의미의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디리스킹 관계로 반영하면서 그때 당시 11월 중순에 했었는데 그해 말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5,0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종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근데 얼만큼 상승폭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팩트 시티라든가 또 이 팩트 시티의 구체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습에 의해서 상승폭은 재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에이펙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관도 선물을 하고 금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뭐 골드카드도 그렇고요, 골든돔도 그렇고. 그런데 그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금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금값은 왜 폭락을 한 겁니까? 네, 금값은 사실 많이 올랐죠. 금값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값이 중앙은행이 이제 법정화폐라 그러는데요, 법정 종이화폐죠. 사실 그 5만 원권을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이 그 자체는 종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한국은행 출신이지만 그럼 5만 원권 줄 때 5만 원에 해당 상품을 주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리겔트한데 법화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법화의 신용도가 지키려면 중앙은행의 화폐 주주권의 독점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이후에 아니면 뭐 트럼프 정부 관계없이 지금 대안화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시청자분이 지금 화폐 생활을 하는데 지갑 속에 5만 원권 있습니까? 저도 신문사 논설이지만 화폐를 가지되지 않거든요. 지갑에 돈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대안화폐들이 해서 카드도 있고 코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주조건, 대안화폐, 코인 같은 것을 민간에서 했던 것을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폐 주조건의 중앙은행의 독점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거 5만 원권 지금 사모님 몰래 비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이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실질 가치가 있고 화폐 기능이 헐린 금매에 투자해서 금값이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화폐에서는 전통적인 수준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 많은 사람이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를 사라 하는데 국채 사가지고 지금 소리를 빚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디베이스먼트 탈법정 화폐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자에서는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가 경기여부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금값이 너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와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는 메센트가 지금 전 세계 두 가지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의 국자가 빠르고 올라간 걸 대비해서 사실 그 달러의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생각해서 중심 통화를 강하겠다. 뭐를? 달러를. 네. 그러다 보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금에 대해서 조정하는 계기가 삼았다 이렇게 볼 때고요.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라든가 이런 데서 달러의 사용권을 직접적으로 하는 달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페소화 폭락하죠. 네. 아르헨티나 국민들조차도 페소화를 자기 법정토를 버리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위상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달러의 사용권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은 단기 고평가됐던 부분이 이렇게 우려가 되면서 차익 매물 실현 과정에서 금값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금값이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금값과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관계죠.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는 반비례 인덱스가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면 원칙적으로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 떨어져서 원화가 절상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는 올 들어서 외환 시장에서 두 가지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트럼프 정부 이후에 달러 약세 정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취임 후에 110 정도인데 한때는 96까지 한 10%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자, 달러가 약세됐으니까 원화가 강세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우리 원화 통화만큼은. 거꾸로 이게 올라가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7월 말까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 조짐. 두 번째는 8월 들어서는 이상하게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보 레이트 중심선이 1,390원에서 한 달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분이 외형상으로 보면 달러당 1,390원 중심원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숨은 바퀴벌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바퀴벌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 이론을 해서 우리가 자 시청자분들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를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벽장 속에 보면 바퀴벌레 떼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중심선이 변하지 않지만 그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바퀴벌레가 많이 누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유로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면 재정이기 때문에 네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내재했던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니까 원달러니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케이치 정부가 네. 제2의 아베 신조를 해서 엔저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베 정부 사위 임의 후에 뒷전에 물러갔던 아베노미스 엔 정책이 다시 튀어나오니까 자 원가는 상관계수가 0.3이거든요. 그럼 엔저가 되면 엔달러율 원달러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중 전환을 계기해서 장기 집권을 이렇게 확고히 한 시진핑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 중국의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위안화 약세를 포함한 모든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계수가 0.7 정도입니다. 왜냐?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있지만 경제는 수출에서 23% 정도를 중국에 차지할 만큼 경제 관계가 높거든요. 그래서 통화 간의 위안화와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0.7로 높습니다. 그럼 위안화율이 올라가면 원달러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책을 보면 자 단기적으로 보면 금값이 조정을 받고 금값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달러율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금값 하락과 달러 강세 간의 역관계, 트레이드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원달러 환율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의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대충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수출 채산성 모델이든가 다들 좀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한미 간의 금리 차례든가 그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국제 수지 관계를 보면 달러당 1,350원 정도 나옵니다. 적정한 수준이? 적정 수준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이니까 네. 그 수준에 비해서 한개 원달러의 고수준이다. 다르면 원화가 절하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화가 절하되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냐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정 수준이 높으면
외국 자본이 나가서 환차선 때문에 한국의 증시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의 시각들이 1,350원 넘을 때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경제, 한국 증시가 이끌어가는 게 뭐냐 할 때는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는 자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에서 또 수출업적인 비중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한국의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가 이끌어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적정 수준이 높으면 외국 자본이 이탈된다. 이런 과거의 관념에서 자 지금은 우리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증시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경기 수출 산업의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되는 것이 수출 기업의 거긴 좀 채산성이 높고 한국 경제의 성장이 되는 큰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경제 1, 4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뭐냐? 2, 4분기에는 플러스 0.8로 올라갔습니다. 3, 4분기에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요인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현대차 같은 수출업종이 이끄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이제 7월 이후서부터는 현 정부가 이 소비 쿠폰 지급해서 정부 지출 사이드의 기여도가 플러스 첨가되니까 3, 4분기 성장률이 1.2%. 이 수준은 전분기 대비거든요. 그럼 미국식 방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4%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이 높으면 환차선 때문에 외국 자본 나가서 그 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게 안 좋습니다 하는 것 아니다. 모든 경제 성과는 그때그때 현실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경제는 생물이니까 네. 실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게 사실 그런 측면에서 평가될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원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을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데는 한국 경제, 한국 증시의 수출업종, 수출 대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기대 수준, 한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수준 높이기 때문에 확률이 적정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월요일에 4,200을 넘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네, 그렇습니다. 딱 넘고 나니까 오후에 이제 주변에서 야, 이거 너무 올라간다. 불안하다. 이거 약간 거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불안해 하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저성장할 건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좀 이상해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는 마이크로적인 측면과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번 평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SK라든가 삼성전자 과거의 PER이라든가 이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네. PER은 미래상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주식은- 실적을 가지고 주식은 미래상에 대한 투자지 지금까지 왔던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정하는 참고 지표만 될 뿐이지 사실 미래 상황은 다양한 연세에서 변수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종전의 PER이든가 PBR 기준으로는 고평가다. 주가는 왜 올라갈까? 네. 삼성전자라든가 SK가 고평가지만 자 미래를 볼 때는 Price to Sales 지표, 매출액은 성장성 지표거든요. Price to Patent 지표, 페이턴트는 기술력입니다. 기술은 미래 잠재 가치지 않습니까? 네. 또 Price to Dream Ratio, 드림 레이쇼. 직원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구, KBS 직원들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 주가는 떨어집니다. 또 KBS 직원들이 뭐냐? 미래에 대해서 왕성해. 지금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걸 극복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식은 뭐냐? 심리적인 측면에선 미래에 대해서 KBS에 이렇게 사실 그 잠재 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PER에서 고평가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성장률이 주가가 성장률을 반영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후행적 지표 아닙니다.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을 잘 좋다라면 자 지금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네. 금융에서 친증시 정책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자산소득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자산소득이 증가하면 임금소득보다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소득은 소비 성향이 높거든요. 백화점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소비 쓰지 않습니까? 민간 소비가 쓰면 경제 성장이 올라가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적인 측면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 결과적으로 공급 능력 올라가, 소비에선 수요 들려가, 서프라이와 디맨드 맞아 성장률이 올라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잣대대로 성장률이 안 받쳐주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진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제3경기 대책으로 금융의 정책, 증시 정책,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오히려 거꾸로 올릴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주가가 사실 이렇게 성장률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네네. 근데 자 지금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재정 정책,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재정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자 지금 금리 내립니까? 부동산 경기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친지적 제도 개선에서 대주주 양도 차익을 종전대로 환원시키고 분리과세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똑같은 자금을 풀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증시 쪽으로 유도하는 인터마켓 간의 파인 튜닝에 의해서 증시 쪽으로 가니까 주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그럼 그런 식의 증시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투자자는 어떻게 종목을 골라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종전의 생각보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가보지 않은 게. 가보지 않는 길. 가본 길만 선택할 것이냐? 그럼 경제가 발전되지 않죠. 항상 있는 지역만 가면 안전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한 나라 경제에서 보면 항상 뭐냐? 창조, 혁신, 동물적 감각, 창조, 파괴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럼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가보지 않는 두 가지가 있죠. 저 기자님 가보지 않는 길은 뭐냐면 기대가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려움은 리스크고 기대는 뭐냐? 미래 희망사항이죠. 그러면 선택해야죠. 왜 가본 길만 합니까? 기대도 있고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리스크니까 리스크는 뭐냐? 주식은 위험자산 선호심지지 않습니까? 위험이 있어야 그때 투자해야 높은 수익이 되지. 위험이 적을 때 안전했을 때는 자 리스크를 있잖아요. 리스크를 적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베팅하더라도 성과가 적은 거죠. 첫 번째 그 요인. 두 번째는 주가가 높으면 앞으로 뭐냐 주가가 올라가면 똑같은 상승폭이 된다 하더라도 베이스 팩터 기저효과 때문에 수익률은 적어지게 되죠. 근데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보자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끈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는 길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떻게 대응하느냐? 투자자들마다 일적으로 얘기하지만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럼 현금 있지 않습니까? 업황은 좋으니까 한국 증시 전망이 좋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면 다시 저가 매수하면 한국 경치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좋다면 가장 좋게 리스크 대응하면서 자기 수익도 세고 결과적으로 그런 쪽에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기의 투자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섹터, 반도체 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있었잖아요. 반도체 랠리. 지금의 반도체 랠리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반도체 경기에서는 보면 2년 전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나 2년 전. 생각합니다. 그때 2023년 1사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도 위기다 할 만큼 실적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 미국에선 우리나라의 서학기미들 당시에는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사실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이윤 감소 대책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가격 할인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가격 할인 대책은 뭐냐면 상대방 경쟁업체 마켓쉐어를 이렇게 뺏어오는 이기적 게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감산 대책은 자 반도체에서 보면 공급과잉입니다. 누가 줄입니까? 1등 업체가 줄이지 않으면 수급이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외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윤이 감소한 상태에서 감산까지 굉장히 불안하게 했을 수가 있죠. 근데 1등 기업이 수급을 개선시켜야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개선시킬 수 있고 그래서 반도체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뭐냐 가장 혜택자는 또 1등 기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2023년 감산하고 2024년 상반기에 감산해서 결국에 반도체 경기가 결국 그런 효과에 의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 나오는 반도체 경기의 저점은 작년 11월이 저점이다. 자, 앞으로 반도체 경기는 4년 정도 간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경기 사이클, 반도체 경기 사이클부터 1년 정도뿐이 안 거의 지났습니다. 초입이네요. 초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그때 위기 대책에서 보면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대책에 의해서 지금 만든 거지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번에 반도체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SK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도체 이외에 내년 전망으로 봤을 때 또 관심을 둬야 할 섹터는 어디 있을까요? 한국 증시에서. 네, 한국 증시 네. 또 한국 경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SK를 대체할 만한 대안 종목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SK를 대체할 수 있는 대등한 가격에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SK라든가 삼성전자가 한국의 경기라든가 증시에 차지한 비중이 보니까 기본으로 3대 네. 거기서 투자 성과를 4대 자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대안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조정한 측면에서 사실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비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 책임 문제 이게 이제 미국의 국수주의 문제 때문에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방비를 증액시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키나와 협정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켰던 것이 일본이 국방비 지출의 제약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케이치 정부가 그걸 2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것이 전 세계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큰 대표적인 상징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진출이 이렇게 많다 보면 결국은 방산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협정이 어찌됐든 1,500달러의 마스크 협정이 미국에서 온다 하더라도 관련 협정에 된다든가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의료 헬스케어라든가 하는 바이 협정들 이런 쪽이 이제 내년도에 자 SK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칩을 빼고 이걸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으로 생각하되 고평가 버듬은 그런 쪽의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바이업종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해야지 반도체를 대신해서 바이오가 갈 거다. 반도체를 대신해서 조선이 갈 거다. 이런 시각은 사실상 투자 성과를 내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닷컴 버블 사태, 시스코 시스템스 사태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다릅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게 그때는 다들 벤처는 자기 자본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숫자를 버려놓은 게 아닌가. 그것이 스페이스X든 그다음에 전기 자율차 문제든 작년에 증권사들이 가장 거짓말했던 것이 채권 투자 아닌가 생각합니다.